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첫 수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교재 첫 페이지 18페이지부터 진행합니다. 자, 많이 전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고득점 효자 과목이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라고 출발했고, 이제 드디어 3월 첫 수업을 출발합니다. 이번 3, 4월부터 수업이 사실상 본론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리하셨던 내용들을 잘 관리하시고, 또 이번 3, 4월에는 암기표 이런 것들도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할 것은 암기도 해가면서 서서히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중개사법 이제 관리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교재 진행하면서 출발하기로 하고 교재 19페이지를 펴놓습니다. 19페이지가 우리 단원의 첫 페이지죠.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과 성격이라고 돌았습니다. 서론이 출발되는데 우리 중개사법을 공부하실 때 지금 준비하는 구성은 시험에는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당연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하니까 1번 내려오면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제목에 줄 하나 끄시고 거기 셋째 줄에 보시면 1983년도에 제정된 중개법에서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으로 이름이 개정되어 있고 그 첫째 단원에 보시면 51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51개 조문인데 뭐 50일 이런 건 알 필요는 없고 법률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은 법률이 있고 법률에 따라서 내려가면 2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는데 이 시행령을 다른 표현으로는 대통령령이라 한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수업에 임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이 준비되어 있고 이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다. 그럽니다. 이 대통령령인데 이 시행령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곧 대통령령으로서 같은 말인 것을 알아들어야 앞으로 수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대통령령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게 19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사무소 등록 기준에 줄 한번 꺼보십시오. 등록 기준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록을 하는 기준과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를 시험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과태료의 기준과 등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면 오죠. 그를 다른 말로는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들어오더라도 따라가셔야 됩니다. 시행령과 대통령령은 같은 말이다. 그죠? 이 시행령에 따라서 그냥 넘기시면 시행규칙이 준비되어 있고 이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시행규칙이 준비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뭐라고 부른다? 국토교통부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행규칙은 곧 국토교통부령하고 같은 말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거기 20페이지 제일 상단 시행규칙의 5째 줄 보시면 대표적으로 밑줄 긋습니다. 자격정지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여기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뭐하고 뭐하는 지역에서 정한다고요?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그리고 옆에 모든 서식은 했습니다. 서식에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니까 말도 안 되는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준비하셔야 되죠. 각종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지금 동그라미 하셨죠? 각종 서식은 어디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서 이제 까칠하게 들어오는데 어쨌든 법률의 구성은 시험에는 안 나오는 이유가 모든 법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건축법 공부하시죠?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교통법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도로교통법이 있으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모든 법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 내용이 시험에서 들어오진 않지만 여러분이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고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를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수업에 임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서 익혀 놓으시고 특히 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자격정지와 업무정지의 기준 그리고 모든 양식은 누가 정했다? 국토장관이 정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되 이런 서식을 쪽팔리게 대통령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리니까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법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자, 구성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했다면 성격은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을 지금부터 공부하는데 이 성격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고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1번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는 기본법적 성격이다. 기본법에 동그라미 딱 하시고 그 기본법이라는 게 첫째 줄에 설명이 되어 있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기본법, 즉 일반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동산 중개를 할 때는 다른 법을 보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기본법적 성격이다. 중개 행위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된다. 일반적인 법이다. 그런 뜻이겠죠. 기본법적 성격이라면 두 번째 성격은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입니다. 특별법에 동그라미 딱 찍으시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 하는 거 보이십니까? 첫째 줄에 밑줄을 딱 꺼놓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도 공부합니다. 어떤 법과 법이 서로 충돌을 하면 어느 법부터 먼저 해석하느냐 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우리 이 법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해석함으로써 특별법적 성격이다. 그래서 성격이 나타났습니다. 특별법 이런 거 기억하시고 굉장히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법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는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오면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한 부씩 나누어 주고 개공사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6월의 업무 정지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자, 민법은 작성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중개사법은 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죠? 충돌을 하면 어느 법을 따른다? 중개사법부터 먼저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특별법적 성격이다 라고 말하고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법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법은 쭉 내려가면 사회법적 성격인데 사회법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1번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갖는 거기까지 줄 딱 꺼놓고 사회법이라는 것은 공적인 법과 사법적인 법이 모두 섞여 있다. 섞여 있으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혼합법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중간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은 중간법적 성격인데 중간법이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니까 일명 사회법적 성격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법이 섞여 있으니까 혼합법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중간법이라는 개념은 의뢰인들을 보호해주고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법으로서 가져가기 때문에 사회가 발달하면서 자꾸 만들어집니다. 중간법 또는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는 혼합법,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는 사회법적 성격이다. 이 법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죠. 이 중간법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하니까 공법도 아니면서 사법도 아닌 중간법적 성격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공법과 사법을 모두 혼합하고 있는 혼합법 또 사회법의 성격이고 네 번째 이 법은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4개로 탁 나타나니까 쓸데없는 놈 딱 걸어놓고 성격이 아닌 것은 물어두를 수가 있겠죠.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이 중개사법을 공부하시면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이니까 항상 전달할 때마다 이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일본에 있는 아파트나 팔러 다닐까 하면 날 셉니다. 일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법을 공부하기 전에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이 법의 성격, 성질은 어떻다를 정리하셨다면 드디어 21페이지 제1조 목적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이죠. 우리 법 제1조는 목적을 제시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목적은 지금 30일의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서 약 12번 정도가 출제되는데 최근 5, 6년간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30회 시험을 치는 동안에 12번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설명하면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주 나왔던 지문인데 최근 5, 6년간은 출제가 안 됐으니까 항상 이 법에 임하실 때는 당연히 1조는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중요합니다 하고만 지나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원래 여러분들은 1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1조가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 제1조 찾으셨습니까? 법조문을 보니까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출발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일단 동그라미,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의 동그라미,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하니까 중개업에 동그라미 합니다. 건전하게 육성하여 육성에도 동그라미,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 이바지함, 국민경제에도 동그라미를 해놓고, 자, 항상 목적은 이렇게 5가지로 분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단원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이 올라가면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되겠죠. 육성이 되면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항상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형을 대비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공인중개사라는 걸 잡으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도 오늘 공부해 보시면 3종류가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공부한 사람일수록 당하기 쉽습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제고가 되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중개 업무를 하면 틀리는 거 찾아내겠습니까? 또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지도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12번이나 출제될 때 문제가 전부 그렇게 출제되니까 목적은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문구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중개 업무 하면 틀립니다.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종 목적이니까 다음 중 최종 목적을 찾으시오. 이렇게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문에서 어설프게 공부하시는 분은 1, 2, 3, 4, 5, 5개 쓰니까 5번째가 최종 목적이겠지. 이렇게 따라 붙으면 틀립니다. 공부할 때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공부하지만 시험 칠 때는 다 섞어 놓을 테니까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별도로 기억하셔야 되고, 이렇게 출제했던 내용들이 하단에 연결이 되어 있죠. 제일 밑에 출제 가능성 해놓고 전부 답으로 돌았던 것들입니다. 밑에 공신력을 제고한다. 이런 말 들으면 옆에다가 X 합니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중개업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하면 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신력 제고 X. 방금 했지만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지 규율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그죠? X 표시하시면서 공부합니다. 또는 건전하게 지도한다 X.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한다. 당연히 X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게 얼마나 좋게 들립니까? 그래서 이런 유사 표현에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X 했던 것들은 전부 답으로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글씨 하나,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봐야 되고, 부동산에 관련되는 이야기만 나오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투기를 억제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부동산 투기도 억제는 해야 되지만 중개사법의 목적은 아니더라고요. 또는 부동산에 관련되는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 등을 통해서 수요 공급의 조절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지만 목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법에서 또 중요한 단어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여 하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만 이 법의 목적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유사 표현에 주의하실 것.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한 4가지를 적었지만 이런 것들 투기 억제, 수요 공급의 조절, 토지 공개념을 확립하고 라는 것들이 전부 틀린 답으로 정리해서 쓸 거니까 목적은 5가지 동그라미 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특히 덤으로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를 별도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이 최종 목적 하나는 익히시라고, 원래 자격시험에 합격하셔서 드디어 중개사무소를 오픈하시게 되면 개업식을 하겠죠. 사장님이 되어서 친구들이 야 개업한 것을 축하한다 또는 사장이 된 것을 축하한다 하고 와서는 뜬금없이 근데 이 업을 하는 목적이 뭐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라고 배운 대로 써먹어야 된다까지 개업 인사말까지 전달했습니다. 공부한 친구는 최종 목적이 뭔데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들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러면 되는데, 공부 안 한 친구는 이 업을 하는 목적이 대체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러니까 꼭 중개사 공부한 사람들만 친구로 사귀시기 바랍니다. 개업 인사말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까지 익히실 것. 자, 목적은 이 정도로 전달해 놓고 이제 한번 나와봐라. 여러분들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12번이나 출제했던 단원에서 최근 5, 6년간은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출발할 때마다 목적은 중요성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넘어가면 22페이지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나타났고, 이제 사실상 우리 단원의 본론이죠. 용어의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교재 그 옆에다가 크게 적어야 됩니다. 암기라고 적어놓고, 이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6가지 용어를 이해를 하는 순간 틀립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은 이해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 단원만은 암기를 해야 되니까 아주 독특한 단원. 그래서 용어의 정의 암기하셔야 된다. 자, 암기해야 될 건 모두 6개가 있습니다. 1번 상단에 보니까 중개라 하면 출발하죠. 일단 중개의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3번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업의 동그라미. 4 개업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말이 길죠. 그래서 앞으로 개공사 이렇게 부를 겁니다. 개공사라 하면 5번째 정의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말이 길잖아. 그죠? 소공사 이렇게 부를 겁니다. 소공사라 하면. 6번째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해서 중개보조원까지 동그라미. 모두 6가지를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오히려 이해하고 있으면 틀리는 단원. 그래서 아주 독특한 단원 용어의 정의인데, 이 정의라는 게 여러분 수학의 정석할 때 정자입니다. A는 B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여러분은 A는 B 다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틀립니다. 정의는 A는 B다 라고 정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되고, 왜 암기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 단원을 공부하시면서 익히게 될 겁니다. 행여 민법을 공부해 보니까 민법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어려울까요?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보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그 단원을 한번 이해하고 싶어서 대략 150개 정도의 용어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민법에서는 이런 용어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별도로 150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깨쳐나가야 될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민법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일정한 시간을 지나야만 그 내용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법률 행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진이, 비진이, 선이, 악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간주한다, 본다, 추정한다, 이런 용어들을 귀에 익혀야 될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이 지나야 이제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여 민법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쓰지 않는 용어를 쓰니까 어렵구나.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를 스스로 느끼셔야 되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용어는 모두 몇 개? 6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6가지를 알면 이 법을 따라가겠다. 또한 이 용어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내용도 중요하고, 또 반드시 돌아가면서 하나씩 출제도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6가지를 암기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드디어 밑에 1번 중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6가지가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 그래도 1번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개라는 정의를 걸었고, 거기 중개라는 하단에 옆에 보니까 파란 글씨 출제된 지문 보이시죠? 22, 24, 26, 29, 30 거의 뭐 해마다 출제됩니다. 시간 있으신 분은 옆에 더 적으시기 바랍니다. 31, 32, 33 해서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익히셔야 된다고요. 자, 중개라는 정의가 출발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중개라는 말을 은연중에 많이 씁니다. 공인중개사 할 때도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나는 앞으로 중개업을 하겠다, 또는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죠. 또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할 때도 중개가 들어간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사로 쓰지만 이 법에서 중개는 이렇게 정합니다.
의 찾았습니까? 1번 법 3조 규정에 의한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인데 이는 4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그 다음 시간에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2조니까. 그때 거래 당사자는 거래를 이전하려는 의뢰인, 매도인, 임대인 등과 취득하는 의뢰인, 매수인, 임차인을 말하고 중개의 범위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로서 그 밖의 권리, 그 밖에 동그라미 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득실 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 우리 저자는 이 내용을 많이 풀어준 겁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중개라는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갑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권리의 득실이 변경하는 것에 관한 행위를 득실병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지문 하나하나가 전부 시험 지문이고 교재는 풀어줬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하니까 중개대상물이 뭐다? 토, 건, 입, 광, 공이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라는 것도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 밖에 동그라미 딱 찍으셔야 됩니다. 권리의 득실이 변경하는 득 얻는다 이 말이죠. 실은 잃는다겠죠. 득실이 변경하는 것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중요한 단어니까 이를 그림으로까지 전달을 하고 앞으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수백 번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같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자, 파는 자니까 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을이 있을 겁니다. 사는 사람 을 사이에 A라는 개공사가 중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이 많은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림은 알아보겠습니까? 자, 그림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 즉 파는 자죠. 매도인과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공사인 A가 중개를 하는 게 이 그림입니다. 다시 그림하고 연결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중개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중개라는 것은 그림으로 그려놨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이 물건에 대하여 이 뜻이고 이 물건은 방금도 교재에서 보셨지만 토, 건, 입, 광, 공이라는 5가지가 있죠. 주로 부동산입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그랬으니까 당사자가 갑과 을 사이에 이 말이고 이를 매도인과 매수인 그렇게 말해도 되죠. 이 당사자에는 개공사가 들어가지 않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두 사람이 뭐 합니까?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합니다.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더 중요한 그 밖의 권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이 변경하는 득 얻는다. 한 사람이 얻으면 다른 사람은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을이 대금을 납부하니까 이 사람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매매잖아. 그죠? 득실이 서로 변경되고 있죠. 변경되는 것을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것을 중개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그대로 연결하셔야 되고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아, 개공사가 중개를 한다는 것은 파는 사람의 아파트를 포장을 해가지고 택배로 배달하듯이 아파트를 물건을 배달하는 게 중개가 아니고 권리를 득실 변경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때 권리는 무슨 권리입니까? 하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를 채권적 행위다. 채권이다.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들이 물권에서 채권이라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 즉 여기 매매는 누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일어나잖아.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로서 그럼 그 밖은 채권 말고 뭐가 또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를 일명 물권적 행위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채권과 물권적 행위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해서 권리를 옮겨주고 덕실 변경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게 중개다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다. 이 의식도 잘 해보시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물으면 이제 당연히 가볍게 출제를 했다 그러는데 이제 문제를 건드리겠죠.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로서 모든 물권적 행위를 덕실 변경한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들어온다고요. 모든 하면 X 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모든이 틀리는가 하면 물권 중에서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를 하나씩 맞추는 거예요. 모든 물권 하면 틀린다. 그래서 채권만 덕실 변경한다도 틀리지만 채권과 물권의 덕실 변경인데 모든 물권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물건이 뭐길래 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또 천상 물건이 무엇입니까를 또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건 하면 민법에서 물건법에서 별도로 이 단원을 배우고 약 9문제, 10문제나 출제되는 단원이 물건법입니다. 하나하나를 다 배우실 건데 우리는 이런 물건에 대한 권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물건 중에서 중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가는 시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건이 뭐라고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그럼 물건이 뭡니까 하니까 여러분이 많은 물건을 가지고 계시잖아 지금, 그죠? 책상, 걸상, 모자, 안경, 뭐 볼펜, 이게 다 물건이잖아, 그죠? 이런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건이라 합니다. 근데 물건이 워낙 많으니까 볼펜 하나만 들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볼펜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점유권이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지금 볼펜을 들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점유권이 있다 이러는데, 볼펜을 점유도 하지만 내 것이면 당연히 소유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과 소유권에서부터 물건에 대한 권리가 출발하니까 이를 본래의 권리, 본권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본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건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점유권과 소유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자기 볼펜이면서 자기가 들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를 자주점유, 내 것이면서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볼펜을 안 가져왔어. 그럼 몇 사람 함께 볼펜 하나 빌려주세요. 그럴 수 있겠죠?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빌려주겠죠? 왜? 가진 게 볼펜밖에 없으니까. 그럼 볼펜을 빌려서 내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저 사람이니까 타 주면서 점유는 내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타주 점유라는 모양이 보이죠? 자, 자주 점유, 타주 점유. 또 볼펜을 빌려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냥 무조건 가져갑니다. 이거를 불법 점유, 뭐 훔쳐갔다 이거겠지. 불법 점유하면 처벌받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점유의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전달하고 있고, 점유를 하지만 내 것일 수도 있고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권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본래의 권리가 중개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데, 여기서 점유권은 중개할 수 없다. 소유권만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점유권은 볼펜과 같은 것들을 동산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동산에 관련되는 권리 중개하지 않습니다. 개공사가 볼펜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니 이거 얼마에 팔래? 살래요? 내가 중개할게요. 이런 말은 없어요. 물건에 대해서 동산은 중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동산업자가 될까요? 부동산업자가 될까요? 부동산업자가 될 사람들은 동산과 친한 권리를 중개하지 않는다. 근데 소유권은 중개할 수 있습니다. 왜? 아까 보셨죠? 매매, 교환, 임대차가 가능한데 매매를 했다 하면 대금을 납부하니까 이 사람의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덕실 변경되잖아. 서로 바뀌잖아,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유권은 동산에도 적용하고 부동산에도 적용하니까 당연히 소유권은 중개 대상이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만 놓고 보더라도 모든 물건은 아니다라는 건 익히셔야 돼요.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만 덕실 변경을 하고,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흘러가면 여러분이 민법에서도 배우시면 소유권이 흘러가면 저절로 기억해야 될 말,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만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붙입니다. 소유권을 공부하신 분이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권리, 이를 못 알아들으면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권 하면 뭐라고요?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권리,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무슨 시집이나 유행가에 나는 그대를 소유하고 싶소 하면 소유에다가 줄 딱 꺼놓고 나는 그대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싶소 이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다시 어떤 분이 나는 마누라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마누라 밑에 줄 꺼놓고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고. 참 소유라는 게 굉장히 만만찮은 말이죠.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을 때만 소유권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데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를 뭐라 부른다? 용익 물건이다 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을 용익 물건이라 부르고 이런 것들은 모두 중개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용익 물건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요구할 사람은 없겠죠. 자,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물권에서는 담보 물권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저당권만 중개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제시해주고 유치권 안 된다, 질권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안 되는 것들은 왜 안 됩니까? 하면 동상과 친한 권리. 자, 그래서 이제 물권을 다 적었는데 모든 물건이 아님을 저절로 익히셨습니까? 그래서 그 밖의 권리로서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만 덕실 변경을 하는데 특히 여기서 저당권을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시험에서 굉장히 잘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설정을 알선해주고 뭐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모든 물건은 아님을 정리를 해보셨는데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하나를 전부 다 물권법에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지만 여기 지역권 하나를 오늘 정리하시면서 이게 왜 중개가 될 수 있고 또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익혀보는 시간. 그래서 지역권 하나를 설명을 해봅니다. 지역권이 들어갈 때 지자라는 것은 땅 지자니까 땅을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니까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가 도로입니다. 땅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A가 가지고 있는 땅, 여기는 B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여러분 이 땅의 모양을 보니까 B는 A를 지나지 않으면 길에 나갈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B가 A 보고 길 좀 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요역지라 부릅니다. 길 좀 내주세요 하는 거 잘 봐요. 편리를 보는 토지 요역지라면 A가 돈만 많이 주면 길 내줄게 라고 성낙을 하니까 이 땅을 성역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지역권에서는 편리를 주는 토지 성역지와 편리를 받는 토지 요역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거부터 되어야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길 좀 내주세요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때 길이라는 것은 이 땅 전체를 당연히 길로 내줘도 되겠지만 길이라는 것은 이만큼만 내줘도 당연히 길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익힙니다. 성역지는 한 필의 전부에도 되지만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근데 편리를 보는 토지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전부여야 한다. 그래서 한 필의 일부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한 필의 전부에만 들어가는 권리를 구분하셔야 지적법에서 땅의 합병 분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요 개념을 익혀 놓으시고 여기까지가 민법적인 조문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등기되는 권리들은 전부 다 등기가 되니까 등기법에서는 이 지역권을 등기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왜 설정했죠? 길 좀 내달라 그랬으니까 통행권이죠. 통행권이라는 것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된다. 물을 당기는 것을 인수권, 전망을 위한 것을 조망권이라 하여 반드시 필수 기재 3가지 중에 하나는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것까지가 등기법이라면 이걸 왜 우리 중개 시간에 공부하는가를 이렇게 중개의 대상으로 배웁니다. 을이 갑의 땅에 길 좀 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좋다. 그러면 폭 5m에 길이 100m로 길을 내주는데 보증금 1억에 월세를 50만 원씩 내시오. 그러면 을이 띵 합니다. 거래라는 것은 당사자가 직접 거래해가지고 한쪽이 노 이렇게 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매수자 을이 개공사를 찾아갑니다. 야, 저기에 폭 5m, 길이 100m로 길을 내주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으로 중개를 좀 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개공사가 알았어 하고 갑한테 가겠죠. 야, 보증금 1,000에
월세 20으로 지역권을 좀 설정합시다 하니까 갑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은 약하고 월세 30은 받아야 되겠다. 뭐 나름대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드디어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런 계약을 뭐라 그런다? 지역권을 설정했다 하고 뭐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받을 수 있는 중개의 대상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지역권 하는 걸 정리하시면서 중개의 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지금 구분해 보신 겁니다. 자, 이제 이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교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2페이지 하단.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중개하고 있는 이 행위를 뭐라 부른다? 사실행위라 한다. 사실행위의 동그라미. 사실행위 만만치 않은 표현이죠. 그죠?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팔아주시오, 사주시오 하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이 경우사라면 일단은 물건에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잘 확인해서 을에게 설명을 해야 사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 그죠?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행위, 그를 뭐라 부른다? 사실행위다. 그래, 중개는 사실행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계약을 도와주니까 두째 줄 끝에 조력하는 사실행위, 도와주는 사실행위다. 옆에다가 표시하기를 법률행위 하면 X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법률행위, 사실행위 이런 것들이 막 흘러가는데 지금 중개는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해주는 행위, 무슨 행위?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률행위 하면 틀린다. 표시할 것. 오른쪽으로 갑니다. 상행위에 해당한다. 상행위에도 동그라미. 상행위라 하면 중개를 해주고 뭐를 받을 수 있다? 보수를 받는 장사꾼의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상행위이다. 상행위의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가면 3번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중개대상물을 알아야 된다. 그죠? 법조문도 나타나 있지만 다음 시간 제3조에서 중개대상물을 공부할 겁니다. 일단 넘어가시면 24페이지 하단. 자, 중개의 대상이 되는 권리 지금까지 설명하셨죠? 동그라미 하면서 익힙니다. 제일 밑에 소유권 자체에다가 동그라미, 옆에 점유권은 안 된다고 공부하셨죠? X, 그게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뭐라 불렀다? 용익 물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다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동그라미. 저당권 해당된다고 판례가 제시한다 그랬죠? 동그라미. 질권 4번 내려오면 X, 왜 X입니까? 동산에 관한 권리 중개하지 않는다. 질권 X. 유치권 일단 X입니다. 그런데 X인데 이게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5번에 그 유치권의 마지막 줄을 보면 유치권의 성립은 어차피 안 돼.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근데 성립되는 유치권을 양도할 수는 있다. 이전 양도는 가능하니까 유치권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애매한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설정은 X, 양도 이전은 가능하다. 중개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면 법정지상권 똑같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립은 안 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니까. 근데 이 성립되는 법정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양도에는 동그라미,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같이 개념을 잡으시면 되죠. 당연합니다. 법정저당권 성립 자체도 중개할 수도 없다. X. 담보가등기 됩니다. 동그라미. 임차권 됩니다. 동그라미. 된다고 다 적어놨을 겁니다. 등기된 환매권 동그라미. 그리고 분묘기지권 두 제조로 보면 중개할 수 없다. X 됐을 겁니다. 자, 많은 권리가 지나가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조금 만만치 않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중개사 과정을 공부하시면 이런 권리들은 도사됩니다. 공부 좀 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중개행위 아니 행위에서 제일 밑에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고 지금 계속 공부하셨습니다. 넘어가면 2번 중개 대상이 아닌 행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발생하는 상속, 경매, 공매, 판결 이런 거는 중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중개와 개별되는 업무, 이게 법인이 하는 업무로서 뒤편에 가면 배울 거니까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1번 중개라는 정의 하나를 가지고 중개 대상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또 공부하시면서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들으시면서 이거는 왜 중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왜 안 되는가를 보신 겁니다. 객관식 문제에 대비할 때는 지금 교재에서 넘어갔던 것들 다음 중 중개 대상인 것을 찾으시오, 아닌 것을 찾으시오를 대비하기 위해서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중개라는 정의를 공부하셨다면 오른쪽 하단 중개업이라는 두 번째 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의죠.
잠깐 쉬었다가 중개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여기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뭐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뭐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